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얌전하게 끝났습니다. 저희 오늘 증시 8 보시면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 시장 어제 코스피는 강했지만 코스닥은 강한 걸 지키지를 못하고 약세 반전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CPI 경계감 때문에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이 부분 주목하면서 오늘 증시 8, 증시 9 반드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통해서도 저희 서울경제TV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동 중에도 편하게 귀로 서울경제TV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방송도 역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8도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의 클로징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우리나라에 임팩트를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말이죠. 애플이 주가가 많이 올랐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LG이노텍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주가들은 좀 조정을 장중에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미국 종목만 알아도 한국 종목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잘 아는 게 좀 중요한데 오늘 미장원 미국 시장부터 암호화폐까지 다 풀어드릴 거니까요. 저희하고 함께 하시죠.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PB 전문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미국 시장 좀 얌전하게 끝났네요. 좀 정리 좀 해 주실까요? 네, 미국 증시는 전반적인 보합세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지난주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은행주와 기술주 중심으로 큰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형국으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글은 2%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검색 엔진에 AI를 도입해서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요새는 AI 관련 사업을 진출할 것이라는 이런 소식만 들려도 주가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간 닷컴 버블 때가 연상되기는 하는데 요 AI가 관련된 이슈가 붙은 회사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매하실 때 수익을 극대화하시기가 유용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AI 이슈가 붙은 회사들이 이제 어떤 곳이 있는지 그리고 AI 이슈들이 새로 붙은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AMD의 주가도 5.79% 정도 급등을 하면서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AMD가 3일간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칩 개발에 AMD가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AMD의 경쟁업체인 에이트나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파트너십을 안 맺을 거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AMD가 추가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긍정적인 소식도 좋지만 투자하는 분들이 좀 조심해서 투자에 임해야 할 이런 경고 신호들을 오늘도 좀 열심히 모아서 정리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실업률이 최저치를 달성을 했죠. 미국 기준으로 50여 년 만에 최저치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이 높을수록 향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을 볼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 고점에 달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경제가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하강해서 주가도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현재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얼마 안 가서 실업률이 높아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데 한번 데이터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 영구 실업자가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구 실업자는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비자발적으로 고용이 종료됐고 그다음에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실업자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지금 실업률은 바닥이지만 연구 실업자 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업률을 선행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은 현재 50여 년 만에 최저치지만 연구 실업 지표는 상승을 계속하면서 이제 실업률이 머지않아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즉 실업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이제 암시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실업률이 증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연구 실업이 증가한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뿐 강한 경기 침체, 그리고 경제 위기, 그리고 실업률의 증가가 반드시 항상 뒤따르곤 했습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보통 이 정도 수준 정도 연구 실업자가 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연구 실업자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 빠르면 2분기 내, 늦어도 1년 내에는 본격적인 경제 침체, 경제 위기, 자산시장 폭락 이런 것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경기를 선행해서 전망을 알려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선행지수, LEI라는 건데 지금 경기선행지수는 크게 폭락을 해서 이미 경제가 크게 침체에 빠지거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 가격들이 좀 크게 폭락할 거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이나 여전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하락이 좀 잠잠해지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바로 이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분명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검은 선이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하지만 여기 빨간 선은 실질 GDP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실질 GDP는 아직까지 0포인트 밑으로 이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이제 경기 선행지수는 폭락을 했지만 이제 실질 경제는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경기 선행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고 실업률을 선행하는 지표들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침체와 경제 위기는 필연적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과 매출 전망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전문가들의 기업 이익이 갈수록 악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버텨주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파란 선이 이제 forward earnings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장기적인 이제 기업 이익들의 전망치, 그리고 요건 이제 매출 전망치입니다. 빨간색은. 근데 지금 매출은 성장이 둔화할 뿐이지 여전히 성장할 거라고 보는 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투자자들이 많이 솟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물가는 꽤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것 덕분에 마치 매출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에 100만 원, 그리고 지금의 100만 원은 그 가치가 전혀 다르거든요. 물가가 지난 3년 동안에도 크게 올랐고 지금도 물가가 여전히 열심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도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실제 물가를 감안한 매출을 곰곰이 따져보면 매출이 더 빠른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에도 단기적으로 추세를 쫓아서 매매하는 것이면 몰라도 중장기 관점으로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리고 관망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융기관들의 부도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 기업들 실적까지 명확하게 악화될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자, 지금 상당히 그 비관적인 이 전망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클 윌슨이라고 하는 전략가도 시장이 좀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PB 전문가가 보는 그 시각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전까지 들어본 중에 가장 그 비관적인 그런 견해로 보이거든요. 중장기라는 게 도대체 뭐 6개월입니까? 12개월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면 보통 1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견해는 잘 알겠고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이 뭐
매출 성장이 이렇게 플러스지만 이거 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아까 지적하신 물가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볼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산출량이나 판매량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GDP가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플러스에 있습니까? 이게 미국 실질 GDP라는 게 양을 좀 그 기준에서 얘기하는 지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실질 GDP는 아직까지는 이제 마이너스로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플러스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적인 관점에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추세적인 거는 하락을 알겠는데 이게 과연 마이너스로 많이 들어가면은 미국 경제가 이게 지켜내지를 못할 텐데 이걸 미국 정부가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매번 경기 침체 때마다 항상 정부가 개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기가 하강으로 이제 국면으로 전환된 것들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경제 전문가나 경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경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이제 경제가 침체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이제 실질 GDP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금리를 낮추면서 대응을 합니다. 왜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데이터상에서 뻔히 보이니까 경기 하강에 맞춰서 금리를 낮추면서 좀 이제 긴축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서 경기가 하강하는데도 금리를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이런 경기 침체 사례들과는 달리 조금 더 압박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풀린 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중장기적 관점에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중장기 관점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투기 심리도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견해를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지방은행 이슈가 사실 뭐 끝난 거냐 아니냐 이거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지방은행 이슈는 뭐 이런 겁니다. 뭐 좋게 보고 안 좋게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놓여져 있는 사실만 놓고 이제 따져봤을 때 이번에 또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이제 표하시는데 결국 이 지방은행 주식들이나 아니면 대형은행 주식들이나 지금 막 뭐 크레딧 스위스부터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다양한 은행들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결국은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0.25%에서 5% 넘는 이 금리까지 1년 반 정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움직였는데 과거에 금리를 10% 올리는 것보다 지금 5% 올리는 게 훨씬 압박감이 큽니다. 경제에는. 왜냐면은 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었잖아요. 이런 이제 기조가 깨지고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 경제에는 미치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걸 이제 데이터적으로 환산한 자료들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또 준비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갑자기 금융 환경에 가해진 압박이 워낙 크다 보니 은행주들이 예금은 계속해서 뱅크런 때문에 예금은 계속해서 빠지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나 이런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향후 계속 안 좋아지니까 대출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다 보니 대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 쪽도 이제 좀 이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중고, 삼중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이 지방은행주들이나 아니면 은행주들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유튜브랑 제 개인 채널에서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암호화폐 좀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하루 동안 큰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 넘는 하락을, 이더리움은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는 하루 단위로는 자산 시장과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히 지방은행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방은행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은행 시스템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좀 다시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좀 은행주들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하고 도지코인이 6%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두 종목 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종목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좀 위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솔라나 또한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에서 큰 낙폭이 나왔습니다. 최근 페페코인을 비롯해서 밈코인들의 엄청난 자금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 자료는 밈코인의 거래 대금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밈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도지코인이나 뭐 시바이누 내지는 이제 직전에 소개해드렸었던 페페코인 같은 그런 코인들을 밈코인이라고 하는데 유행 따라서 움직이는 코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장으로 치면 배드베스트 앤 비욘드나 뭐 기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밈코인이 이 자료에 보시면은 밈코인의 거래 대금이 폭등했던 때가 딱 3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5월 강세장 고점 그리고 11월경의 강세장 고점 그리고 현재거든요. 즉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고점을 찍고 크게 폭락하기 직전에 밈코인 쪽의 거래 대금이 급격히 몰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 심리가 과하다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과열된 투기 심리에는 단기적인 상승폭이 꽤 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는 좀 타이밍만 잘 맞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데이터 외에도 여러 데이터들을 검토해봤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매하기 좋은 시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많이 과열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망, 그다음에 단기적인 이제 방향성에서는 뭐 매매하셔도 괜찮은 뭐 이런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밈코인의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몰렸다는 건 밈코인에 개인들의 투자금이 몰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한 페페코인이나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현재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또 어제 이제 강조해드렸던 주요 지지선을 강하게 뚫고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언급해드렸던 대로 매매하시는 것은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또한 페페코인이 급락했다는 거는 결국 투기 심리가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심리로 오른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로 인해서 좀 이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인 시장이 심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시세가 급격하게 빠질 수 있어서 당분간은 밈코인들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 봅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오늘 이분과 두 번째로 함께하게 되네요. 에이든홀딩스의 이지연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헤드라인 준비를 해 오셨는데 어떤 내용 준비를 해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SK온 미국 나스닥 상장사와 음극재 공동 개발 나선다라는 헤드라인인데 지금 뭐 웨스트워터 리소스라는 일단 회사로 알려져 있죠. 자, 오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좀 올해 내내 좀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죠. 이 2차 전지 과연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좀 내리막길일 것인지 좀 논쟁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2차 전지의 기세가 좀처럼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논쟁이 지금 2분기 중반까지도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최근 들어서 조금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어제도 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현 시점에서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좀 대응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이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대표 배터리 3사 중에 하나죠. 이제 SK온이 IRA 관련해서 좀 대응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좀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IRA 세부 법안이 발표된 지가 이제 막 한 달이 좀 지나갔는데요. 네. 그래도 이쯤에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에서 좀 간략하게만 정리드려 볼게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무려 600조 원이 넘는 좀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인 그런 법안이죠. 이 보조금 지원 조건을 좀 충족하게 될 경우에 이제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이 기후 변화와 인플레이션에 좀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기차 보급을 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확실히 좀 정의를 해본다면 사실 미국의 의도는 결국에는 프렌드 쇼어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좀 풀어서 들어볼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좀 이런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좀 특히 이런 전기차 시장의 좀 성장이나 주도권을 이제 중국이 워낙에 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조금 불편함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좀 이러한 공급망에서 좀 배제를 하고 싶고 그리고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이런 중국의 의존도, 특히 이런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산업에서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진입장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7,500달러라는 금액이 사실 실제 대부분 차량 금액이 이제 한 7만 불을 넘지 않는다고 본다면 무려 한 10%가 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비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아무래도 국내 이런 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을 했었고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한 좀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네. 이제 북미에서 조립이 된 완성차 그리고 배터리 부품 규정을 충족하거나 그리고 핵심 광물 규정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런 국내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 좀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좀 이번 법안이 이 국내 자동차 기업들에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배터리 기업들에는 조금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SK온이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2차 전지주들도 좀 기업들도 좀 대응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 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좀 미국의 공장을 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특히 더 큰 수혜가 좀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런 SK온 같은 경우에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 2개를 좀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곳에서 이제 생산된 배터리들이 폭스바겐이나 포드 같은 곳에 공급이 이미 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좀 웃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좀 국내 어떤 기업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여기서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IRA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됐다라는 이야기 이재현 대표님께서 해주셨고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현대차도 그렇고 발빠르게 우리가 리스 시장을 파고들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오늘 또 헤드라인에 등장한 SK온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IRA 수혜를 받을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 SDI도 물론 지금 진출을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은 SK온이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 관련해서 미국의 이런 견제 심리가 계속해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쪽에서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투자 키워드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일 것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투자 키워드 어떻게 좀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수급과 이슈 그리고 옥석 가리기로 한번 준비를 해와봤는데요. 네. 우리 앵커님 만약에 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2023년에 네.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 정말 제가 미리 네. 에코프로를 갖고 있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사실 너무나 사실 당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얼마 전에 좀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아. 그런 설정이 좀 실제로 가능하다면 재밌게 보셨군요. 네, 지금 재밌게 봤는데요. 실제로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2차 전지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네. 올해 국내 증시의 좀 가장 큰 특징이 역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정말 좀 극심한 한 해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뭐 정말 최고로 핫했던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뭐 AI도 있었고 로봇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섹터,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은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좀 부진한 섹터나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종목 그런 흐름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뭐 투자 예탁금이나 거래 대금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쏠림 현상이 정말 좀 극심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코스닥 지수가 이제 특히 좀 강세를 보이던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었고요. 이런 현상이 흔하진 않은 거죠. 네, 이렇게까지 좀 극심했던 적은 사실 좀 쉽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특히 뭐 이런 특정 종목들의 또 수급이 에코프로 그룹 주들의 이제 수급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하는 몇 달 동안 정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지수가 오르던 빠지던 아니면 뭐 종목의 그 주가가 오르던 빠지던 정말 뭐 한결같이 이제 매수세를 네.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합계만 봐도 정말 네,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고요. 네, 아직도 이런 흐름이 어제도 주가 흐름, 그저께도 이제 마이너스 8%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좀 강한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다. 결국에 올해는 좀 이런 수급이 살아있는 섹터 내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더해지면 정말 좀 강한 상승세로 연결이 되고 있다. 특히 뭐 아직까지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이런 뭐 충분히 아직 뭐 이슈가 남아 있고 부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투자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정말 다양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좀 실질적으로 좀 빠르게 현실화가 가능하고 좀 실제 빠르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한다면 뭐 관련한 기업들에게서는 충분히 여전히 좀 강한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고요. 네. 뭐 2차 전지 대장주들이나 뭐 섹터 전반적으로 이전과 같이 정말 뭐 가파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뭐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런 종목들이나 섹터가 좀 하락 추세로 돌아설지는 좀 수급적인 거를 확인해 보신다면 특히 뭐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좀 대표 종목들의 개인 수급이 이탈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좀 힌트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뭐 테슬라 관련한 이슈는 여전히 좀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특히 지난주에 이제 페라이트 관련한 좀 테마가 정말 좀 강세를 또 보였었는데요. 네. 이 테슬라가 히토리로 만든 연구 자석을 이 페라이트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이 관련한 국내 기업들이 정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뭐 물론 이제 지난주 후반이나 어제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뭐 여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이슈가 좀 살아있는 섹터, 특히 2차 전지에서는 여전히 이런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을 좀 확인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특히 테슬라가 지난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 가격 인상을 좀 다시 하면서 급등세를 또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테슬라의 반등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또 우리 증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이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따라서 좀 강세를 나타내는 섹터가 좀 분명하게 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질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뭐 엔터나 게임,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거나 바닥론이 불거질 경우에는 반도체, 자동차, 뭐 화학 같은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경기 침체 이슈가 올해 좀 내내 이 금리 뭐
인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뭐 이런 아직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살아 있다면 관련해서 또 옥석 가리기만 잘 한다면 뭐 아직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옥석은 아마 이지연 대표님이 오늘 가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말이 나온 김에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라이트 이슈가, 이 테마가 조금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지연 대표님은 어떤 관점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네, 페라이트 이제 관련 이슈가 사실 현지 보도만으로 좀 국내 증시 기업들의 좀 엄청난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좀 머나먼 얘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이미 지난주에 또 급락세를 좀 나타냈고 최근에 좀 2차 전지 관련한 수급 이동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현실화 가능한 그런 이슈를 위주로 좀 투자해 보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페라이트 관련해서도 이슈가 튀어 올라긴 했지만 이지연 대표님이 오늘 투자 키워드로 잡아주신 것처럼 수급 그리고 이슈 그리고 오늘 이지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옥석만 잘 가려내 본다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2차 전지 추가로 수익을 한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볼 수 있는 업종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업종 구체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제가 좀 수혜 업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이 우리 앵커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이제 전기차를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 되시나요? 일단 저는 운전을 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차를 산다는 생각을 잘 못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전기차 모시는 분들이라면 주행거리랑 충전 부분을 가장 신경 쓰시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직은 뭐 전기차를 타고 있지는 않지만 네. 만약에 이제 고민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뭐 충전 시간, 충전 속도 또는 뭐 주행 거리를 가장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실제로 완성차 업체가 이제 배터리 기업들에 좀 하고 있는 사항도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와 약간 거의 뭐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뭐 충전 속도, 충전 시간, 그리고 뭐 저온에서의 성능 개선, 그리고 뭐 배터리의 수명 증가라든지 뭐 가격 하락까지 실제로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배터리 성능 개선에서 좀 가장 중요한 좀 첨가지들이 이제 좀 필수적으로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좀 관련한 시장의 확대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 본다면 좀 지금의 이런 리튬 배터리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좀 가정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런 에너지 밀도나 배터리의 이런 퀄리티,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첨가제 시장이 향후 한 2030년까지는 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좀 주목해 봐야 될 시장으로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배터리 에너지의 밀도나 퀄리티 개선을 위해서 좀 채택이 본격화되고 있고 기존의 흑연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서 좀 최근에 가장 빠르게 좀 급부상하고 있죠. 이 올해부터는 이런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적용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 올해가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의 해다라고 좀 평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시장의 성장은 좀 필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실리콘 음극재가 기존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 이제 용량이라고 본다면 한 10배 정도가량 높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 거리는 약 10% 이상 좀 증가가 가능하고 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주행 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주행 거리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충전 시간도 무려 한 30% 이상 좀 단축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또 거기다가 실리콘 같은 경우에 좀 친환경적인 소재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지구상에 좀 굉장히 풍부하게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흑연과 비교하면 가격은 어떤가요? 이제 이 소재 자체의 가격은 저렴하지만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앞으로는 지켜봐야 된다.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격은 좀 하락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가 좀 나날이 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난 2019년만 보더라도 한 4억 달러 규모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30년에는 무려 한 150달러에 가까운 그런 시장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 무려 한 연평균으로 보면 70% 이상 되는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현재 흑연계 음극재의 이 실리콘은 이
첨가 가능한 수치가 약 5에서 5% 내외라고 하거든요. 이제 좀 빠른 시간 안에 3, 4년 안에는 15% 정도까지 좀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20%까지 만약에 좀 첨가가 가능한 기술이 좀 완성이 된다면 네. 충분히 이제는 주유소와도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와. 다가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충전 시간을 보면 현재 5% 내외에서는 충전 시간을 한 30분 정도로 본다면 20%를 첨가하게 되면 이제 10분 내외로까지 충전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좀 편안하게 굉장한 메리트죠. 네, 충분히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동안 좀 양극재 위주로 이런 배터리의 성능 개선이 좀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는 좀 양극재 쪽에서는 기술 발전이 좀 더뎌졌고요. 때문에 이런 음극재가 앞으로는 좀 성능 차별화의 열쇠로 부상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가의 전기차 라인에서 먼저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우선은 먼저 좀 고가의 전기차 라인에서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탑재 모델이 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차 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포르쉐나 벤츠 같은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 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고급차들이 먼저. 맞습니다. 특히 포르쉐 같은 이제 기업에서는 가장 좀 전기차 차종에서 가장 좀 최상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칸에서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그룹 폴틴이라고 하는 이 실리콘 음극재 기업에 무려 한 1억 달러 이상을 좀 투자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벤츠 또한 이 신라 나노테크에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출시되는 G바겐 전기차 버전의 이제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근에 또 테슬라 4680 배터리가 또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4680 배터리에서의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 채택 가능성이 굉장히 좀 계속해서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지난 2020년에 이제 처음 이 배터리 대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좀 차세대 배터리 규격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4680 배터리가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음극재가 필수로 탑재되어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이런 좀 실리콘 음극재 관련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뭐 테슬라에 이어서 BMW나 GM, 니오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4680 배터리를 채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이런 소재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나 뭐 패나소닉 그리고 CATL이나 EV 에너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이런 완성차 업체들에 맞춰서 4680 배터리에 대한 양산을 좀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슬라 측 설명을 들어보면 이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무려 5배, 그리고 출력은 6배 이상 향상이 가능하고 주행 거리는 무려 16%나 늘릴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런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또 계속적으로 4680 배터리도 채택이 된다면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좀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실리콘 음극재 채택을 위해서 좀 발빠르게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강한 좀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테슬라 4680 배터리라는 게 거의 뭐 표준이 되어가는 듯한 추세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중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이야기를 오늘 해봤던 건데 지금 테슬라가 4680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포르쉐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완성차 업체들도 함께 뛰어들고 있는 형국인데 말씀해 주신 게 어쨌거나 음극재 그리고 첨가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이지연 대표님께서 가장 최선호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한 종목만 들어볼게요. 네. 먼저 좀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좀 뚜렷하게 좀 진행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주전자재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 전도성 페이스트 관련 기업으로 이전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이제 20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이 진행되고 있고요. 무려 한 80% 정도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상 실리콘 음극재 공급사 중에서는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포르쉐 타이칸 같은 좀 굵직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아우디나 마세라티 같은 기종의 차종에도 좀 탑재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실리콘 음극재 탑재 모델이 증가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첨가제 비율이 좀 증가할수록 더불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성장이 또 가속화가 전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생산 능력을 향후 5년간 무려 한 40에서 50배 정도를 좀 캐파를 늘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2년에 한 2,000톤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26년에는 2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목표 매출액으로 한 약 9천억 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서 이런 좀 실리콘 음극재 시장 내에서 좀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IRA 세부 법안이 이런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업에는 좀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좀 실리콘 음극재가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면서 이런 동사의 좀 시장 내에서 입지는 좀 견고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최선호주로서 대주전자재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지원 대표님이 사실 뭐 나노신소재, SKC, 이녹스 이런 종목들도 함께 원래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셨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개장까지 28분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쯤에 저희가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이제 코너를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센티멘털 종목으로 네이버, 그리고 펀더멘털 종목으로 LG 이노텍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이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글에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며칠 남았죠? 이틀 정도 남았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이틀 정도 남은 건데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생성형 AI에 대해 가지고 이제 최근 또 좋아진 모델을 또 발표를 해요. 그래서 구글이 어제 2%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오늘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네이버가 어제 좀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네이버도 7월 달에 이런 생성형 AI 같은 이쪽 모델을 조금 이제 다시 얘기를 하려고, 시장에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가서도 기업형 AI, 이런 거를 또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차에 1, 2분기 실적이 아주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거든. 놀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뛰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새로운 뷰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화투자증권에서 여기 제목을 보시면요. 매수하고 싶대요.
구미가 당긴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다 이런 이제 간단한 리포트를 썼고요. 또 DS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마진이 아주 견조했다, 마진 괜찮았다 이런 거고 앞으로 매력도가 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광고 시장 쪽에서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검색 광고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원가 쪽에서 감가상각 그 내용 연수도 4년 뭐 감가상각할 거를 5년으로 이렇게 좀 늘리고 비용도 전체적으로 좀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보면서 수익성 개선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아주 잘 일어났고 이 끝줄에 보시면 자사주 소각 계획도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제 돌려주는 거죠. 주주 환원책도 있어서 볼만하다. 그리고 이 회사는 특히 업종 내 최선호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가가 계속 재미가 없었습니다. 2월부터 슬금슬금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댔습니다. 근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고개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누가 샀을까요? 기관이 급하게 사들어오는 게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외국인도 사재에 가담을 했습니다. 안 살 수가 없는 게 실적이 잘 나오면요. 그동안 공매수를 쳤던 사람들이 일단 숏 커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좋으니까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 나도 저평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왔습니다만은 이 역사적 밴드로만 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빨간 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BR 1.2배 이렇게 하고 있고 나도 왕년에는 4배까지 갔던 이런 네이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평가인데 진짜 저평가인지 안 저평가인지 이걸 좀 보시면 알겠고요. 자. 카카오는 어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움직였거든요. 카카오는 지금 PBR이 2.2배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지금 1.3배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카카오 대비해서 훨씬 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종목 간에 뭐 선호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두 종목 간에 보고 분위기 좋은 걸 찾으신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골라오게 됐고요. 목표 주가 괴리율 최근에 목표 주가가 크게 오른 게 없어가지고 괴리율이 주가 올라오니까 낮아지죠. 낮아졌습니다만은 여전히 36%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시장 평균보다는 좀 괴리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센티멘탈로 네이버 이렇게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주식으로 자, 아까 말씀드린 LG 이노텍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애플 관련해가지고 애플이 지난 금요일 날 2% 넘게 이렇게 딱 뛰니까 어제 저희가 개장하면서도 LG 이노텍 계속 말씀드리고 BH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LG 이노텍, BH 계속적으로 강세로 이제 끌고 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증권에서는 여기는 의견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내렸고 홀드 의견을 유지한다는 리포트를 4월 27일자로 냈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리포트들은 뭐냐? 하반기를 기대한다는 리포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날 나온 거였습니다. 여기는 제목의 톤이 다릅니다. 하반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쓴 거고 어제 주가가 오른 것도 애플의 하반기, 애플 아이폰이 새로이 출시되는 그 모델에 탑재되는 이 LG 이노텍의 모듈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주가의 행보였죠. 그래서 애플이 강세를 가니까 기관이 최근에 밑에서 좀 사들어오고 있다가 어제도 다시 강하게 사면서 주가를 견인을 했고요. 외국인도 쭉 이렇게 팔고 있다가 바닥에서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했다. 이 점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밸류가 계속 밑으로 쳐져 내려오는 이런 밸류였는데 마침내 이제 바닥을 잡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봐도 될 것 같고 일부는 아직도 보유 의견이고 일부는 좋게 생각하는 데가 있다. 이런 걸 이제 감안을 하시고요. 자,
저평가 영역입니다. 애플 관련주는 뭐 이게 주가가 오른 게 없어요. 어제 거의 처음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노텍 빨간 게 이제 이노텍입니다만은 1.34배 여기까지 왔고 BH는 이노텍보다도 좀 낮죠. 그래서 낮아서 이제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뭐 여기 4% 여기 5%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계리율은 조금 이제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35%로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가도 좋을 펀더멘탈 주식. 오늘은 LG 이노텍.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네이버 그리고 펀더멘탈로 LG 이노텍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증시팔 간밤 미증시부터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알차게 챙겨드렸습니다. 잠시 후 증시9에서는 개장 시황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